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여성 CEO 비율은 8.8%밖에 않는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선택해보는 건 정말 추천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연봉이라든지 뭐 회사의 네임밸류나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사회초년생 때는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라. 왜냐면 연봉이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은 G스타 특집인가요? 게임 산업의 빅컨퍼런스인 G스타가 열리는 시기인데 게임 업계에 계신 언니를 모시고 우리 제이 언니 소개해 주세요. 왜 제이인가요?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을 JJ로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소개를 할 때 단어이기도 하고 편해서 일단 그랬고요. 저는 게임 업계에 꽤 오랫동안 몸담고 있는 진정희라고 합니다. 지금은 NC소프트의 북미법인인 NC 아메리카를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직급을 대리님, 과장님 뭐 했잖아. 그게 아니고 이름을 부르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얘기 하더라고. 되게 맞는, 이 시류에 맞는, 그래서 알고 택한 거야 혹시? 제가 미국 가서 사실 막 상사도 이름으로 부르고 이런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거든요. 근데 좋더라고요. 확실히 저는 그게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지금은 그냥 JJ님, 정희님 그냥 이름으로 부르는 게 편하긴 한 것 같아요. 언니가 이제 어쨌든 글로벌 쪽에서 일을 하고 CEO, 대표의 이렇게 자리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여성 CEO 비율은 8.8%밖에 않는다.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있더라고. 근데 언니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지금. 그래서 많은 거를 나눠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재빨리 언니 해가지고 언니가 나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지금 한국 이제 기업인 거잖아요, NC는. 네, 한국 기업이 이제 미국 법인 대표로서 느끼는 가장 큰 도전과 기회는 무엇인지, 또 양국의 비즈니스 문화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 해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NC소프트의 미국 법인을 맡게 된 지는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고, 제가 작년만 해도 이제 또 다른 한국 기업인 펄어비스라는 한국 게임 회사의 이제 미국 법인을 맡았었고, 그 일은 한 7년 가까이 6년 반 이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카카오 게임즈라는 이제 한국 게임 회사의 미국 법인을 맡았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다른 미국 게임사들에 있었고요. 근데 한 지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한국 게임사들의 미국 법인을 맡으면서 지금 물어봤던 거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한테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기회는 되게 많은데 그거를 잘 살리지 못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아깝게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사실 또 그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한국 회사들 또 한국 게임사들의 이제 미국 법인을 맡겠다고 했었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또 미국에 가기 전에는 한국의 회사들에서 일을 했잖아요. 한국의 게임사에서도 일을 했었고, 근데 한국 밖에 나가서 이제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이제 좋은 점도 많죠. 이런 한국이라는 뭐 굉장히 트렌디하고 그리고 경쟁도 심하고 또 굉장히 사실 발전돼 있고, 이제 이런 나라에서 내가 배운 것들, 또 일했던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하기도 했지만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뭐 미국, 글로벌 시장, 요즘에는 뭐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아지고,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해외에서 뭐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살다가 또 한국에 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미국에 나갔을 때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특성을 어떤 반영한 뭐 글로벌 시장 전략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미국이라는 시장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실제 어떤 시장과는 맞지 않는 전략이나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이제 뭐 저처럼 혹은 뭐 제가 이제 같이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처럼 정말 현지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그 현지 경험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뭐 실패와 성공을 많이 해본 이제 그런 사람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고, 저는 재밌어요. 일단은 그런 도전 중에 가장 손꼽을 만한 것들은 결국 이제 되게 다른 문화와 굉장히 다른 시장에 대한 이해를 가진 팀들끼리 협업하게 하는 것. 그게 항상 가장 큰 도전이었던 것 같고요. 또 기회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물건을 만들더라도 또 혹은 게임을 만들더라도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디테일이 또 맞아요. 장난 아니고.
제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정말 디테일을 끝까지 완성도가 높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잘 몰라서 혹은 약간 잘못된 앵글로 계획을 잡아서 뭐 전략을 좀 잘못 짜서 어떤 식으로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해외에서 같이 도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한국에 있는 팀들이 만든 좋은 프로덕트를, 좋은 서비스들을 뭐 미국이든 글로벌하게 잘 이렇게 성공시킬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계속 기회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언니는 원래 그러면 공부를 뭐 미국에서 했거나 그런 게 있었나? 베이스? 왜냐면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 뭐 언어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일단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에서 공부를 사실 다 했고요.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국에서 또 6년간 일을 했어요. 근데 좀 그런 고민이나 생각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거를 경험하고 싶다? 뭐 해외 경험도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MBA를 미국에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08년에 사실 처음 미국에서 살아본 계기는 MBA였어요. 그래서 MBA로 미국에 갔다가 그쪽에서 이제 MBA를 하면서 인턴십을 하고 그 경험이 되게 좋았었고요. 그래서 한국을 안 돌아오게 된 거죠. 그 MBA로 인해서 바뀌는 분들을 나는 많이 사실 봤어. 근데 주변에 이제 사실 MBA가 필요할 거 이 세션을 한번 할 거거든. 한 사람들은 다 할만하다, 괜찮다라는 의견을 되게 많이 줘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 고려 많이 해보시고 여기 또 MBA로 인해서 바뀐 언니 또 있네. 언니가 미국 이제 NC소프트 대표로 되기까지에 굉장히 많이 쌓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 그런 순간에 또 어떤 기준으로 그거를 선택을 했는지. 터닝 포인트가 나는 MBA였던 것 같고 굳이 꼽자면 왜냐면 그 전까지는 어쨌든 나도 한국에서 이제 회사를 2개를 다녔고 한 6년 정도의 커리어를 쌓아온 상태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약간 있는 공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좀 그런 시기였는데 나는 MBA를 해서 이런 거를 해야지 라고 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를 바꾸고 싶고 되게 긴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일단 이 다음 단계로 잘 가보자 일단 그런 생각에서 그냥 머리를 다 비우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미국에 있는 가고 싶은 학교에 MBA가 돼서 갔고 MBA 하는 2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이제 활동들과 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공부도 나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내가 돈을 들인 만큼 또 2년이라는 시간을 쓴 만큼 그거를 너무 아깝지 않게 보내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MBA 기간 동안 열심히 놀기도 하고 그 MBA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이제 인턴십 기회도 있었고 그 경험이 주는 어떤 나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또 내가 잘했구나 혹은 못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런 걸 더 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새로운 환경에서 뭘 하든 더 성장하고 배울 수 있겠다 그리고 그 기회를 좀 더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미국에 남았고 그때는 게임 쪽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게임사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좀 크고 있던 스타트업이었는데 그런 이제 회사를 들어갔고 정말 그때부터는 이제 그 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했던 것과 혹은 그때 마음가짐과 되게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측면에서 만약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된 내 커리어에 그런 결정이나 상황이 있었다면 아마도 MBA를 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에 남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제 도전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너가 도전하는 시간을 늦추면 늦출수록 네가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일단 한 발을 내딛기가 힘든 거잖아요, 사실. 맞아요. 디디면 또 다 걸어가. 맞아요.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해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냥 다시 한 발 뒤로 오면 되지. 인생은 엄청 긴 길인데 엄청 긴 장거리전에서 이 몇 발자국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를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좀 해본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것들이 맞아. 있네? 좀 발걸음도 더 빨라졌네?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안 해보면은 사실 계속
걱정만 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니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 진짜 8.8%에 드는 여성 이제 CEO, 여성 대표인데 여성 리더로서 본인만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는지 또 실리콘밸리처럼 굉장히 이제 치열하잖아요 경제 환경이 치열한 환경에서 효과적이었던 리더십 방식 뭐 이런 게 또 있는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지는 않아요. 시작은 그쪽에서 했고 실리콘밸리 한 10년 가까이 있었지만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이제 LA 근처고 지금 NC소프트의 북미법인도 이제 그쪽이라 지금은 제가 베이스를 실리콘밸리에 두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IT나 굉장히 뭐 유능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있는 그 집단 안에서도 여성 CEO 비중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저도 구체적인 수치는 오늘 처음 접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MBA 갈 때 에세이를 쓰면서 한국의 상황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제가 그 당시에 고민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어떤 여성의 롤모델이 없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롤모델이 말 그대로 역할 모델인 거잖아요. 아, 내가 계속 직장 생활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아,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정도의 역할을 보여주는 그 당시에는 이미 많이 높은 자리에 가신 여성분들이 없다 보니까 그게 되게 개인적으로 아쉬웠었는데 그리고 저도 뭐 게임업계나 IT에서 보면 사실은 전체 회사를 보면 여성분들이 요즘은 꽤 많아졌는데 그래도 뭐 이제 팀장이나 점점 그 콜포레이트 레더를 올라가면서는 확실히 여성분들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많은 회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막 좀 강조하고 뭐 다이버시티 측면에서도 혹은 어떤 조금 다른 방식의 어떤 리더십 측면에서도 강조하고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소수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 막 곱씹고 힘들어하고 이러다 보면 일을 또 못하잖아요. 그냥 그럴수록 사실은 저는 좀 오기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또 나만의 강점이 있어. 나는 이런 거는 진짜 잘할 수 있어. 혹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좀 사람들하고 친화적으로 잘 지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여성 이제 리더로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 혹은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여성 리더십의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변에서 보는 많은 이제 여성 리더분들을 보면 일반론적인 얘기예요. 조금 더 뭐 관계에 신경을 많이 써준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본다든지 혹은 덜 권위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든지 여성 리더들이 가지는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언니의 커리어 과정에서 가장 큰 위기나 실패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언니는 어떻게 또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었는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라 사실은 내가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한 그 시기에 제일 많이 성장했어. 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제가 예를 들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게임을 런칭을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노력을 했었고 정말 그 막 갈아 넣는다는 표현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정말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게임이 잘 안 된 적이 있었어. 정말 속상하는 거야. 더 잘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때 나는 어땠냐면 내가 다 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개발자들도 막 내가 움직이고 싶고 이 의사결정하는 것도 막 내가 참여해서 막 베스트 의사결정을 하고 싶고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다른 역할에 힘을 쓰고 그 자리에 좀 그 일을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두고 했다면 결과는 또 달랐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됐고 내가 정말 점점 더 넓은 범위의 일을 맡게 되면서 이거를 내가 다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역할을 정말 잘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를 구하는 것 혹은 좋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 좋은 팀을 키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그런 노력을 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스스로를 나는 내가 좀 오뚜기 같다 생각하거든. 약간 이렇게 툭 차서 쓰러져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타고난 기질 같은 거기도 해서 내가 막 모든 사람들한테 오뚜기처럼 일어나세요 뭘 그걸 갖고 그래 이럴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마음가짐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기는 해요. 사실 모든 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이 하나가 잘못됐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한 게 아닌데 너무 그거를 과대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이거 안 됐어. 막 내 이 게임 우리 런칭인데 완전 망했어. 나는 막 큰일 났어. 다른 프로젝트 하면 되지.
나는 우리 회사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다른 회사 가면 또 맞는 어떤 팀이나 맞는 프로젝트를 받을 수 있어. 절대 이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어떤 하나의 실패가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혹시나 또 그런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오뚜기처럼 일어나라. 일어나 보면 별거 아닌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리더십에서 이제 경영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사실 권한이양, 위임, 이거를 되게 잘해야 된다고 난 정말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팀을 운영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이만큼 일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준다고, 어떻게 네가 다 막을래? 못 막는다.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이양을 하면서 조직적으로 일하면서 더 시너지를 내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된다.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매일 남아서 야근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맞아요. 이분이 보기에는 이러다 이게 큰일 나겠는데. 약간은 자기 만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실수를 한다 생각하고, 이게 약간 이제 팀 원 레벨에 있다가 처음 팀장이 된 사람들한테 저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나도 그랬었고, 내 팀원이 못한 거 내가 다 바꿔놓고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게 또 기회를 주고 그것들을 끌어올리는 그 연습도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그게 더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좀 창피하긴 한데요. 우리 예전에 같이 일했던 혹은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막 뭐야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또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나 성찰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배워서 어쨌든 많이 성찰을 하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깨달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봤을 때. 그 언니는 이제 글로벌 경험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냥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일하면서 이제 느낀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커리어 꿈꾸는 친구도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교훈. 그냥 브로드하게 일반적인 조언을 하기가 저는 좀 어렵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연봉으로 따진다면 미국이, 특히나 이제 미국 서부의 어떤 뭐 실리콘밸리나 그 서부를 생각하면 초봉은 높을 수 있지만 미국에 와서 일하다 보면 한국보다 돈을 더 못 모으기가 쉽다. 생활비가 너무 비싸.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일단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특히나 뭐 서부나 동부나 이런 지역들은 집이 월세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연봉이 높은 이유가 있는 거고, 이게 뭐 한국보다 뭐 연봉이 50%가 높아 막 2배야 이러는데 사실은 정말 기본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세금은 또 조금 더 많이 떼고. 근데 저는 오히려 또 사회 초년생들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사회 초년생은 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직후부터 한 7, 8년까지는 더 저는 사실 다 초년생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경험 때문에 저는 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선택해 보는 건 정말 추천해요. 뭐 예를 들어 연봉이라든지 뭐 회사의 네임밸류나 이런 거는 저는 오히려 사회 초년생 때는 우선순위에 두지 말아라. 사실 그거에 집착하는 순간, 왜냐면 연봉이라는 거는 나중에 가서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면, 일을 정말 잘하고 성과를 내면. 근데 물론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내가 어떤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혹은 내 강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더 다양한 회사들이 있고, 또 미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할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정말 하고 싶은 분이라면, 혹은 미국 시장 안에서만 보더라도 저는 한국과는 좀 다른 그런 관점들을 많이 볼 테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회사에 들어가서도 뭐 요즘은 한국에서도 글로벌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또 한국 마켓만 가지고 보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고, 저는 그것도 의미 있다 생각하는데, 한국은 약간 내수가 있고 좀 글로벌이 있다면,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 회사들은 대부분이 그 내수의 확장이 결국은 글로벌로 자연스럽게 가는 편이라서, 한국은 좀 그 구분이 돼 있어요. 이 언어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정말 내수용 어떤 프로덕트, 뭐 기획, 그리고 약간 글로벌한 부분, 논의가 굉장히 갈라져 있단 말이죠. 이거 역시나 이제 조금 일반화를 했기 때문에 아닌 케이스들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어떤 서비스를 하든지 간에 조금 더 글로벌 시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시각에서 계획을 짤 수 있고, 저는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정말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혹은 뭐 정말 그냥 단순히 나는 해외 생활을, 해외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이라면 되게 추천하지만, 되게 좋은 회사를 뭐 나는 글로벌하게
있는 회사라면 본사로 가고 싶어. 혹은 뭐 연봉이 훨씬 높으니까 이런 접근으로 하면 저는 오히려 좀 좌절을 하게 되거나 힘든 경험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미국 회사들은 좀 한국 회사들보다는 레이오프도 잘 하는 편이고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약간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좀 더 능력 있다라고 평가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이오프를 정리해고가 되더라도 그냥 사람들한테 나 오늘 회사에서 정리해고 됐는데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좀 소개해봐줘, 이런 말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는데, 한국은 아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뭐 권고사직이던 혹은 뭐 내가 희망퇴직을 하던 이런 얘기를 남한테 하는 게 굉장히 막 힘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더 이게 잘 될 수 있는 것을 사람들이 기회를 못 보게 하고 못 잡게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그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한국도. 사실 그 뭐 글로벌한 그 글로벌한 커리어를 키우고 싶은 분들에 대한 조언에서 좀 얘기가 너무 많이 나가긴 했는데, 저는 그런 거를 사실 다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나 미국에서 일해보고 싶어, 뭐 와 나 막 연봉이 막 10만 불이야 이렇게 해서 좋아하기에는 사실은 굉장히 그 외에 부수적으로 고려해야 될 또 다른 시장 조건들과 고용 조건들과 또 좋게 보면 어떤 기회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도전해보고 싶은, 진짜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은 저는 그 기회를 잘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직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쌓아서 이제 이직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HR에 있는 친구라서 그 얘기를 하도 자기가 채용을 하거나 할 때 그 이직을 많이 했더라도 스토리만 맞으면 상관이 없다. 정말 어떤 내가 성장의 기회나 어떤 나의 적어도 아주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어떤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의지 혹은 내가 성장하고 싶은 방향이 이게 이 회사에서보다는 저 회사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면 뭔가 힘들어서 옮기기에는 모든 회사는 다 있다. 맞아요. 다 모든 회사들은 각각의 힘듦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미국에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조직 문화 트렌드 중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특히 글로벌 기업에서 채택할 만한 트렌드 이런 게 있는지. 요즘 조직 문화 되게 중요하게 많이 보는 시대가 왔지. 제가 볼 때는 제일 그래도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최근 몇 년간 좀 다이버시티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저도 이것 또한 좀 이제 미국에 가서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나 이제 미국 서부에 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다이버시티의 범위가 정말 넓어. 한국에서 사실은 만 30년을 꽉 채우고 미국을 간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한국적인 사람인 거죠. 근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다이버시티의 그 다양성의 범위와 깊이는 나는 아직은 굉장히 좁은 것 같고,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사실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 diversity. 그 다양성에는 정말 뭐 나이 혹은 경험, 백그라운드, 뭐 남성 여성은 물론이고 어떤 뭐 소수자, 인종, 뭐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포함하고 또 그것을 잘 만들어가는 조직이 결국은 well performing 할 수 있다, 잘 기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는 미국 회사에는 되게 많은 것 같고,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정말 그 어떤 조직 문화에 대한 혹은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싶은지에 대한 원칙? 혹은 철학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똑같은 정의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 혹은 우리 회사의 그런 팀워크라는 거는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이 사실은 회사를 잘 성장시키는데 저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아마 이제 조직 문화에 어떤 트렌드가 있어라기보다는 정말 그런 조직 문화나 회사의 뭐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혹은 그 회사만의 인재상, 이런 게 회사마다 굉장히 좀 다른 편이고 그것들을 잘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그게 오히려 좀 다른 지점이지 않나.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 다양성에 대한 인정을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더더욱 그런 띠이 있어야지. 기업 내 인지상기고 뭐고 이런 게 갖춰져 있어야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로 보고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강하게 그런 걸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 내가 스타트업의 어떤 대표랑
커피챗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제품 이제 나한테 잡을 이제 오퍼를 했지. 근데 내가 이분한테 이 회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뭐냐 했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러셔가지고 땡. 그런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있어도 바뀔 수도 있거든. 근데 그거를 같이 이제 만들어갈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원래 가기로 한 거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위에 있는 리더십에서 정의를 잘 못하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의사결정 기준이 없다는 얘기거든.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테크 쪽에 있는 거잖아요. 게임도 테크잖아요. 테크 업계 보면은 여성 리더십이 되게 더 작아요. 테크로 보면은. 맞아. 근데 이제 테크 쪽에 이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뭐 이런 환경에서 이제 여성들이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근데 남자 여자 다를까 싶기도 하고. 맞아. 나는 사실 비슷하다고 보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커리어 성장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은 사실 여자든 남자든 누구에게나 이제 쉬운 길은 아닌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가 그 배움과 성장.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커리어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그거를 또 즐겨가면서 하셔라가 제가 할 수 있는 조언일 것 같은데 여성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만약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어떤 역할 모델 그런 내 위에 저런 여자 실장님이 있었네? 저런 여자 대표님이 있었네? 어떻게 저렇게 커리어를 끌고 가셨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편하게 와서 물어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이분도 여성 후배를 돋워주고 뭐 정서적으로나마 혹은 어떤 조언을 해주면서 서포트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제 입장과 제 경험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엄두도 잘 안 났었고 그렇게 할 만한 분들이 또 주변에 많지도 않았고 또 내가 막상 조금 더 이제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위치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언니들하고 친해지고 또 그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우셨는지 또 배우고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커리어 쌓는 데 있어서 전 남녀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다른 챌린지들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나누면서 풀 수 있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어서 여성 선후배들의 좀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더 만들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고 싶어서 사실 이 채널을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1대1 멘토링을 엮어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어요. 언니는 이제 업무 외적으로 혹시 자기계발이나 뭐 네트워킹 그리고 본인만의 루틴 이런 게 있는지 대표님들은 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던데 그런가요? 근데 나는 원래 진짜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는데 나도 어느 순간부터 나이가 들면서 좀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아마도 바쁘니까 확실히 좀 남들보다 먼저 시작해서 뭘 해놓으면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서 이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맑은 정신으로 회사를 가는 게 좋아서 저도 조금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일 외에 제가 되게 관심 있는 분야가 사실은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국에 있는 유기견들을 미국에 이제 입양 보내는 단체들이랑 같이 해서 제가 그걸 이제 이동봉사라고 하는데 우연찮게 시작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정기적으로 하게 되면서 후원이나 이제 여러 가지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사실 저한테는 좀 지금은 삶의 되게 큰 부분 중에 하나기는 해요. 지금은 이제 저희 강아지들을 위한 일들 그리고 좀 소소하나마 이런 좀 유기견들을 위한 이제 사이드로 돕는 일들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강아지들이 6시면 깨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자발적으로 일찍 일어나게 된 건 아님. 그래서 일찍 일어나서 조금 놀아주고 아침을 챙겨주고 그리고 아침 이제 산책을 갔다 오고 그러면 다행히 이제 좀 정신이 말짱하게 드니까 그때부터 뭐 저는 이제 한국이랑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한국에서 온 메시지도 좀 확인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조금 팔로우업도 미리 해놓고 그러고 나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하고 조금 더 시간도 보내고 나한테도 되게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스트레스 없는 그냥 이 친구들하고 꽁냥꽁냥 하면서 그런 약간 마음을 정화시키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사실 되게 좋아요. 그 시간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언니는 그거 말고 뭐 개인적으로 좀 더 목표가 있다거나 이런 게
나도 구체적인 거는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50대, 60대, 이제 7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지금 되게 많이 하고 풀타임 직장인의 삶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 요즘에 말하는 그 N잡러로서 뭐 N잡이 아니어도 돼. 그냥 어떤 N 액티비티러로서 되게 다양한 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작더라도 좀 재단을 만들어서 나는 정말 뭔가를 하고 싶은데 꿈이 있는데 여전히 어떤 경제적인 이유든 어떤 환경적인 이유로 못하는 어린 친구들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유기견을 포함한 좀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분들 있으면 같이 만나서 아이디어들이 있으면 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고 싶은 것들은 되게 많은데 지금은 방향성을 좀 정해놓자. 그리고 내가 나중에 60대, 70대가 되더라도 뭘 더 할 수 있는 뭔가 체력과 에너지와 좀 지력과 스킬셋들을 오히려 지금은 이제 계속 쌓아가면 그때 가서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방향성도 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방향성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지금 이제 45에서 50이 인생 트랜지션 기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나 너무 동의하거든. 주변에 그 또래에 있는 분들 다 그 고민을 하더라고. 세컨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어쨌든 언니도 지금은 이쪽 대표의 무게 엄청나기 때문에 그쪽을 보면서 어쨌든 NC도 많이 크길 바래요. 언니가 오면서 또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되게 바라고 난 지켜보고 있을 거고 지켜봐 주세요. 그런 게 중요해. 누가 나를 지켜본다는 것만으로도 응원이기도 하지만 보기 때문에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언니가 그런 것들을 또 후배한테 또 되게 많이 공유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되게 많이 세게 얻어맞을 수 있지만 내 언니가 맞고 후배들은 조금 편하게 그럼 난 오뚜기니까. 오늘 진짜 굉장히 한국에 들어왔을 때 와서 또 자리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장시간 오늘 또 오랜 시간 나도 너무 재밌었다. 얘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언니. 오늘 지스타 특집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